그렇죠. 국민을 위한 중앙은행은 어디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 진짜요. 중국은요. 어지러지하다. 죄송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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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는 외워야 된다. 기다리지 마. 그냥 시간대로 빨리 사라고. 그러면 통화정책. 야, 이거 2시간짜리인데. 자, 정책은 알 거고 통화가 뭡니까? 돈. 돈. 통용되는 화폐. 응. 대한민국의 통화는 뭐예요? 원화. 미국의 화폐는 뭐예요? 달러와. 달러. 그게 사실은 통화라는 게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동전, 돈, 지폐가 아니라 돈이 통용이 되는 시스템까지가 통화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면은 통화 정책은 뭐예요? 돈이 풀리는 그 시스템을 쥐락펴락하는 정책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 재정 정책. 재정은 뭡니까? 왜 나라 재정. 지금은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획재정부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뭐예요? 살림살이. 살림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정부의 살림살이 정책과 돈을 관리하는 정책이 왜 제가 따로 설명을 할까요? 이거는요,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획재정부, 지금은 재정경제부, 혹은 예산은 기획예산처. 이거는 어디예요? 중앙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 이름은 1번 우리은행, 2번 신한은행, 3번 국민은행, 4번 주택은행. 하나, 둘, 셋. 국민은행? 그렇죠. 국민들을 위한 중앙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어디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 어? 진짜요. 중국은요, 중앙은행 이름이 뭐예요? 인민은행입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은행이겠지? 국민은행 가서 딱 그래. 여기에서 기준금리 결정한다면서요? 그래. 번호표 뽑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이게 주린이는 놀리는 맛이 있어요. 한국은행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네. 한국은행. 그러면은 일본 중앙은행은 뭐라고 해요?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 일본의 중앙은행은 재팬. 뱅크 오브 재팬. 맞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은? 아메리카. 그렇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그 버핏 할아버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꼭 어디 가서 그렇게 답변해줘. 어지러지하다. 죄송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중앙은행은 뭐다? 한국은행 맞아요. 국민은행 아닙니다. 국민은행은 예전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한 민간은행이에요. 미국은 뭐냐면요, 페드라고 합니다. 페더럴이 뭐예요? 연방, 리저브 뱅크, 연방 준비 은행 혹은 연방 준비 제도라고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FRB라고 했어요. 페더럴 리저브 뱅크, 연방 준비 은행이라고. 준비 뭐예요? 금을 준비하고 있는 은행이라. 근데 그걸 이제는 몇 년 전부터 그냥 페드로 부릅니다. 요게 달라요. 그리고 BOJ, 뱅크 오브 재팬. 그래서 한국은행은 뭡니까? 뱅크 오브 코리아, BOK라고 해요. 옛날 말로는 이거 복집이라고도 불렀어요. BOK, 복이라고. 이 중앙은행은 뭐냐? 센트럴 뱅크. 위치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풀지 말지. 쉽게 말하면 금리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거시적인 정책 여러 가지를 이제 하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보다 금리 결정. 그게 통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은 뭐겠어요?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지분 관계가 없어요. 행정부도 아니고 엄연한 독립기관이에요. 독립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해요. 대통령도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인사권은 있죠.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대한상공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각의 추천 몫이 있어요. 다양성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들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페드 의장, 제롬 파월 의장 마음에 안 든다. 금리 빨리빨리 안 내리나 막 잘라내려고 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립이 되어 있는 거고.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행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쓸 것인가, 누구에게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를 푸는 거예요. 추가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짜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도 하죠.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디서? 여기 오디오가 많이 비네. 어디서 하냐? 그치, 어디서 누가 하느냐도 차이가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통화정책은요, 밀물과 썰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물이 들어와.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낮춰. 그럼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으로도 물이 들어와, 막 부동산 쪽으로도 가, 주식도 좋아져, 막 해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만 좋아요? 전 국민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죠.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대출 받고 있는 사람,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는 사람, 신용대출 받고 있는 사람 다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5,200만 국민 모두에게. 재정정책은 예산을 늘려 뭐 700조, 800조 예산이 꾸준히 늘어가기는 합니다만 특정 예산,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을 지원하겠다. 30조 원을 배정을 해요. 그럼 유튜버들만 좋겠죠. 그리고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복지 예산을 더 늘려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마중물이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재정정책은 포인트별로 맞춤식으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통화정책은 뭐다? 금리를 낮추면 다 같이, 금리를 높이면 다 같이. 그래서 여기는 바닷물입니다. 이쪽은 농업용수, 공업용수, 어느 밭, 홍길동 씨 논으로만 물을 대주겠다. 그게 가능한 게 재정정책.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밸런스 게임이 또 나. 통화정책이 이제 금리를 내려 금융을 뭐 완화한다고 해요. 그리고 금리를 높이면 긴축으로 간다고 하죠. 그러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는데 행정부에서 돈을 덜 쓸 수가 있을까? 혹은 행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는데 금리를 안 내리거나 금리를 높일 수가 있을까? 대부분요 비슷하게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나비의 날개 양쪽처럼 완화적이면 재정정책도 완화적으로 갑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20년대 들어서 어떻게 가느냐, 통화정책은 좀 많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물가 때문에. 경기 안 좋다고 해서 금리를 낮춰버리면 물가가 막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져. 왜?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은 마트 가서 뭐 물가 올라봐야 또 사 먹으면 돼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마트에서 물가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오르면 어때?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고요. 수입 물가 이런 거.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못 내려요. 금리를 막 못 내려요. 그럴 때 재정정책으로 푸는 겁니다. 예산을 더 써요.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래서 가끔은 엇박자가 나기도 해요. 근데 다만 어떻게 마이크로하게 갈 것인가, 매크로하게 얼마나 부양할 것인가, 이건 또 이제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네, 처음 알았어요. 야, 통화정책 하나만으로도 이런 설명이 가능하네. 이번 몇 번째야? 5번째야? 이건 야식 잡설에도 많이 나왔던 단어. 오.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펀더멘탈. 금융. 이거는 우리의 얇은 멘탈이 아니라 기초 체력을 말하는 펀더멘탈.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 가능하고 특히 기업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 아니면 코스피 기업들, 코스닥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어떻다. 이런. 그러면 이 펀더멘털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이게 다 가미가 되는 게 모여서 기초 체력이 되는 거예요. 수익성.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잘 남기느냐. 100만 원어치 팔아서 100만 원의 비용을 다 쓰면 남는 게 없겠죠. 100만 원어치 팔아서 얼마를 잘 남기는가가 수익성.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이런 게 되는 거고. 안정성. 그 회사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자본 대비 잉여금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걸 안정성이라고 하고. 성장성은 뭐예요? 퍼. 그건 밸류에이션이고. 아, 다른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PER은요, 주가 수익 비율은 그 회사의 성장성 대비 주가로는 몇 배를 더 쳐줄 수 있는가. 주가 수익 배율이잖아요.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 대비 주당 순이익이 100원을 벌어요. 한 주당 100원을 버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를 1,000원에 살 것인가, 500원에 살 것인가, 2,000원에 살 것인가. 그게 10배냐, 5배냐, 20배냐 그 차이인 거예요. 성장성은 당연히 성장성이 높을수록 고평가를 해줄 수 있겠죠.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그거예요. 이게 다 모였을 때 그 회사의 기초 체력이 된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을 사야겠죠. 또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6번째. 좋은데요? 엄청 유익한. 그치? 진짜 유익하다. 네. 완전 EBS 아닙니까 이거? 아니야? 야, 여러분, 대호사전, 이거- 대호사전. 원고 없습니다 여러분. 원고 없어요. 근데 원고 없어요. 차린 게 아니구나. 어. 자, 6번째. ROE. 아롱이. 우리 배웠잖아. 샌디가 공부했다고 500번은 얘기한 ROE. 설명해보세요. 아니, 설명해봐야지 이거는. 리턴 오브 어. 이퀄릿. 네, 아니. 그래서 얼마를 이렇게 돈을 썼는데 벌었냐? 돈을 왜 써? 얼마를 툭. 투자를 했는데 어. 거기서 얼마를 이렇게 벌어왔냐? 그건 ROI고. 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E가 이게 에쿼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에쿼티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분, 그쵸? 자본 이런 개념이에요. 주식이 뭐라고 했죠? 자본의 단위, 그쵸? 그래서 에쿼티 투자를 하면 자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증권을 발행해줘요. 그게 주식이라는 증권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리턴 오브 에쿼티, 주주들이 투자를 해줬을 거 아니야. 자본을 통해서 얼마를 버는가 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내는가. 이게 왜 중요하다? 초반에
100만 원씩을 두 회사에 투자를 해줍니다. 이 회사는요 100만 원 투자해주면 20만 원을 벌어요. 이 회사는요 100만 원을 투자해주면 1을 벌어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러면 이 회사는 ROE가 20%인 회사고 이 회사는요 ROE가 1%인 회사예요. 당연히 ROE 높은 회사에 투자하겠죠. 여기까지는 초등학생도 알겠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까 투자할 때도 뭐예요? 그 방법이 반복했을 때 어떠한가?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면 주주들이 모여. 야, 우리 보너스 받아서 인센티브 나와서 100만 원이 더 생겼어. 추가 투자를 하자. 라고 하면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그렇죠. 그럼 이 회사에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20%의 ROE니까 2는 4, 40을 남기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100만 원을 추가해 투자해줘봤자 얼마를 법니까? 2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20과 1의 차이였지만 나중에는 40과 2의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비율은 똑같겠지만 금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ROE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는 이유가 그 한 해가 아니라 앞에서 펀더멘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회사가 돈을 벌 줄 아는 능력, 경영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똑같은 ROE로 5년, 10년 갔을 때 이 기업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거죠. 증자를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없고 맨날 적자 내갖고 돈 좀 더 주세요 해서 유상증자라는 기업과 돈을 잘 버는데 야 우리 주문이 밀려나 막 그 주문이 너무 넘쳐 공장 더 지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렇죠. 그래서 ROE 높은 기업을 보라는 거예요. PER이 낮고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라고 하잖아요. 뭐요? 저평가 받은 기업. 근데 고수익을 누리는 기업에 투자하면 이거 찾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숙향님이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어느 한 기업만 놓고 보면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공부 못하던 애가 잘 찍어갖고 시험을 잘 본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기업을 10개, 20개를 까는 거예요. 누가 일회성으로 잘했는지 모르고 누가 운 좋게 잘했는지 모르고 누가 그 산업에서 묻어갔는지 모르니까 저평가된 고수익 기업을 하나가 아니라 한 20개 정도는 깔아야 확률적으로 높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분산 투자이고 퀀트 투자이고 안정적인 방식의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장이 자본 이익률. 아 이제는 외워야겠다. 7번째는 호가. 그러니까 좋은 그 호가 좋은 불호의 호가 아니라 호가 아니고 부를 호. 높게 부른다고요? 높게 부르든 낮게 부르든 살 때 높게 부르고 싶어요? 아니요. 자, 이거 얼마에 살지? 자, 부릅시다. 100원, 100원. 나는 이거 파는 사람이에요. 150원. 101원. 101원? 안 팔아. 이게 호가입니다. 이게 호가예요? 내고 안 해. 우리가 그 주문창을 보면 호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매물량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려는 사람이 있겠죠? 이건 다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가 1,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냥 50원 단위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이렇게 나와요. 파는 사람은 당연히 높게 팔고 싶겠죠. 비싸게. 네. 사려는 사람은 싸게. 싸게 사고 싶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호가라고도 하는데 경매 방식도 그렇고 경쟁 입찰도 그렇고 주식 시장에서도 호가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가격에서 매칭이 되는 거고 이해가시죠? 이게 부를 호에서 그냥 부르는 가격을 다 호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쪽은 매도 호가, 이쪽은 매수 호가. 싸게 사려는 매수 호가. 그러면은 당연히 매수 호가는 조금 더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 것부터 체결이 될 거고 매도 호가는 싸게 팔겠다고 하는 것부터 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중고나라나 뭐 당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주문을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적당히. 아, 당 떨어진다 이거. 여러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가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가가 있는데 시장가는 뭐예요? 그냥 그 있는 가격에 거 팔겠다. 다 산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200주를 살 거예요. 200주를 사기로 했는데 여기에 한 100주 있고 여기에 50주 있고 여기 30주 있고 여기 20주 있다 칩시다. 이만큼이 지금 200주죠. 그럼 내가 200주를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버리면 10,000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1,200원까지 이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1,050원이 아니라 1,150원에 살 수도 있겠지만 더 짜증나는 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높게 사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매도 물량 나오면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가의 함정인데 중요한 것보다 일단 거래 금액이 적은 분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시장가로 사셔도 돼요. 먹어봐야 뭐 한 틱 더 비싸게 하는 거니까. 근데 큰손 투자자들, 특히 기관 외국인들은 그래서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못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호가가 촘촘하지 못하고 자기가 사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속된 말로 올리면서 주식을 사야 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날 하루만 사면은 본인이 주가도 올려놓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총 작은 거는 사기도 힘들고 더 중요한 것보다 팔 때 내리면서 팔아야 돼. 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주식도 시가총액이 좀 커야 하고 주식 유동성도 좋아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정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살 때는 여기 가격 한 1,050원은 줘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유리, 최우선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유리 주문은 상대방 호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바로 살 수 있겠죠. 최우선은 나의 호가 쪽에다 매물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으로 내려와야 살 수 있겠죠. 반대로 팔 때는 최우선으로 판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야 팔 수 있게. 최유리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요 가격까지 내려와야 내가 싼 값에 살 수 있게.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 헷갈려요. 유리, 네 쪽으로 내가 호가 잡아서 살게. 최우선, 나 쪽으로 살게 라고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주린이들 그냥 뭐 한 1, 2억 투자하시는 분들도 시장가로 사. 왜냐면 이제 1, 2억 투자한다라고 하면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한 종목에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1,000만 원에 하루에 다 사느냐? 시간도 분산해야 된다 말씀드려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사든지 시간대별로 나눠서 사든지 몇 날 며칠에 나눠서 사든지 진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0.01%씩 사서 모으시는 거예요. 자기 포트폴리오 계산을 해서.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치밀하게 왜냐면은 비싸게 사기 싫은 거야. 시간도 내일, 뭐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산을 하는 겁니다. 계속 시간 개념도 분산을.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시간이 바빠. 물량이 크지 않아. 돈이 크지 않아. 그런 분들은 그냥 시장가로 빨리 사시는 게 나아요. 왜? 이날 체결이 안 돼서 다음 날로 넘어가. 저도 가끔 저희 와이프한테 와이프 주식 계좌에 돈이 좀 있으니까 제가 막 알려주거든요. 이거 사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어차피 저기 조금 돈 사는데 그냥 시장가로 빨리 사라고.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호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만 해도 0. 몇 %니까. 근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그 아무 의미 없어. 빨리 사는 게 나아. 근데 저는 일부러 지정가로 해서 지금 1,000원이면 일부러 950원에 걸어둔 거예요. 그렇죠. 기분 너무 싸게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까지 안 오면 체결이 안 되죠. 조건부 지정가. 그래서 거래 방식을 여러 가지 알아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 지정가로 해놨지만 못 사게 되면은 그냥 장 종료와 함께 거래 취소되는 거. 아니면 장 막판에 시장가로 사게 되는 거. 동시호가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조건부 지정가? 뭐 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방식을 펼쳐놨잖아요. 뭐 지정가, 뭐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조건부 지정가, 뭐 별거 다 했어요. 뭐 F, OK, 뭐 C, OK, 아우 많아, 너무 많아.